야, 친구야. 잠깐만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것 좀 봐. 내가 30년 동안 경찰 일하면서 정말 소름 돋았던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 48세 국어 선생님이 있었어. 이수진이라고. 평소에 등산 정말 좋아하는 분이었거든. 그날도 평상시처럼 혼자 청원산에 올라갔어. 남편한테 정상에서 도시락 먹고 있어요 하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 영영 집에 안 돌아온 거야. 6개월 동안 범인을 못 찾았어. 진짜 포기할 뻔했는데 마지막에 DNA 재검사를 했거든. 그랬더니 등산화끈에서 나온다는 한 방울이 땀. 그게 모든 걸 바꿔놓았어. 범인이 누군지 알고 나서는 정말 충격이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야,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니까 끝까지 들어봐. 지금 다른 채널 돌리면 후회할 거야. 내용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더 재밌고 유익한 사연을 보시고 댓글과 알림 설정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말이지. 정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 이수진 선생님도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 48세의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진짜 성실하고 착한 분이었대. 학생들이 정말 좋아했다고 하더라고. 남편 김철호 씨랑은 작은 서점도 같이 운영하고 있었어. 요즘 온라인 서점 때문에 많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부부가 정말 금슬좋게 지내고 계셨다고 해. 이수진 선생님의 유일한 취미가 등산이었어. 매주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산에 가셨거든. 산에 가면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간다고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셨대. 나도 등산 좋아하는데 그 마음 알겠더라고.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이었어. 평소랑 다르게 평일에 등산을 가시게 됐거든. 학교에 개인 사정으로 휴가 내시고. 목적지는 청원산이었어. 원효계곡 코스로 가시기로 하셨는데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코스야. 아침 12시쯤 집에서 나서시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보, 오늘도 청원산 갈게. 저녁 6시까지는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정말 평범한 인사였지. 그때 누가 알았겠어. 이게 마지막이 될 줄. 오후 2시쯤이었나. 김철호 씨한테 문자가 왔어. 정상에서 도시락 먹고 있어요. 하트까지 붙여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 가을산 정상에서 먹는 도시락. 생각만 해도 좋잖아. 근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 오후 5시, 6시가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김철호 씨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셨겠지. 18년 결혼생활 동안 이수진 선생님이 약속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게다가 평소에는 하산해요 하고 중간중간 연락도 주시던 분이었는데 저녁 7시, 8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까 김철호 씨가 직접 청원산으로 차 몰고 가셨어. 하지만 벌써 깜깜해진 거야. 혼자 산에 들어가기엔 너무 위험했지. 밤 10시까지 기다리셨는데 결국 소식이 없어서 우리 서에 실종신고를 하신 거야.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청원산에 등산 갔는데 아직 안 돌아왔어요. 평소에 이런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전화 목소리가 얼마나 떨리던지 그때부터 김철호 씨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된 거였어. 다음날 새벽 6시부터 대규모 수색이 시작됐어. 경찰, 소방서, 산악구조대까지 총 30명이 넘게 나왔지. 김철호 씨도 당연히 함께 올라가셨고 여보, 수진아 하고 부르시는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지는데 정말 듣고 있기가 힘들더라고. 청원산이 얼마나 큰 산인지 알아. 등산로도 여러 갈래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샛길도 엄청 많거든. 우리가 가능한 모든 곳을 다 뒤져봤어. 8시간 넘게 수색하다가 오후 2시 30분쯤 드디어 뭔가 발견했어. 청원산 8부 능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정말 외진 곳이었어. 한 구조대원이 여기 뭔가 이상해요 하고 소리 질렀거든. 낙엽이랑 흙이 부자연스럽게 쌓여 있는 거야. 누가 일부러 뭔가 덮어놓은 것 같았어. 조심스럽게 낙엽을 걷어내는데 이수진 선생님이 거기 계셨어. 하지만 이미 김철호 씨가 안 돼. 수진아 하고 소리 지르시는데 나도 30년 이 일하면서 그런 비명은 처음 들어봤어. 더 충격적인 건 시신 상태였어. 머리 뒤쪽에 둔기로 맞은 상처, 목에 졸린 흔적.
그리고 하의까지 벗겨져 있었거든. 성폭행 시도가 있었던 거야. 즉시 범죄 현장으로 봉쇄하고 감식 들어갔지. 소지품 중에 등산 가방이랑 핸드폰이 안 보였어. 범인이 가져간 거야. 그날 저녁에 청원산 등산객 살인사건 전담수사본부 만들었어. 김철호 씨는 그 후로 매일 그 자리에 꼭 갖다 놓으시면서 범인 꼭 잡아달라고 하시더라고. 야, 이게 시작이었어. 정말 긴 싸움이 시작이었다고. 친구야, 청원산 사건 수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해줄게. 정말 막막했거든. 일단 청원산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해. 능선이랑 계곡이 엄청 많고 등산로도 여러 갈래야. CCTV가 산 곳곳에 여러 대 정도 있긴 한데 산 크기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지. 더군다나 사건 현장에는 CCTV가 아예 없었어. 이수진 선생님이 다닌 등산로에도 입구랑 끝에만 CCTV가 있더라고. 결국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건 그 두 개 영상뿐이었어. 정상에 오른 이수진 선생님 모습은 나왔지만 다른 등산객들 중에 딱히 수상한 사람은 없었어. 그래서 목격자를 찾아다녔지. 아무리 넓은 산이라도 비명소리라도 들은 사람이 있을 거 아냐. 근데 하필 목요일이라 등산객이 평소보다 훨씬 적었던 거야.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계속 찾아다녔더니 정상 근처에서 희미한 비명소리 들었다는 두 분이 나타났어. 하지만 소리만 들었지 사람은 못 봤다는 거야. 현장에서 나온 증거물들 DNA 검사도 다 해봤어. 피해자 유류품 시신 모든 걸 다 조사했는데 범인 흔적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현장 혈흔도 다 피해자 것뿐이었고 그나마 희망이었던 게 핸드폰이야. 다른 소지품은 다 있는데 핸드폰만 없어졌거든. 범인이 가져간 게 확실했어. 위치 추적해봤더니 사건 당일 오후 2시 25분까지는 신호가 잡혔어. 그 다음부터 꺼진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핸드폰 위치 추적이 반경 OKM까지밖에 안 돼. 범인이 어디서 버렸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야. 정말 답답했어. 사건 발생 5일 후에 공개수사로 전환했어. 수사본부도 만들고 현상금 1,000만 원도 걸었지. 근데 쓸만한 제보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초췌했는지 알아. 청원산 근처 정가자, 정신질환자, 독신 남성까지 다 조사했어. 이수진 선생님 지인들도 마찬가지고 총 4,000명 넘게 조사했다고. 근데 다 허사였어. 생각해보니까 사건 현장이 정말 교묘한 곳이었어. 청원산에서도 가장 은밀한 코스에 CCTV 없는 완전 사각지대에 평일 오전이라 사람도 없고 범인이 이런 걸 다 계산하고 한 건지 6개월이 지나도 용의자 하나 제대로 못 찾으니까 우리도 지치기 시작했어. 언론 관심도 사라지고 수사본부 해체 얘기까지 나왔거든. 김철호 씨는 6개월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 초점도 제대로 못 하시고 매일 우리 서에 와서 진전 있냐고 물어보시고 그때 내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어. 2019년 4월 DNA 재감정을 해보자고 한 거야. 6개월 전보다 기술이 더 발전했거든. 미세한 흔적까지 찾을 수 있는 새 장비도 들어왔고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기다렸는데 결과가 나왔어. 이수진 선생님 등산화끈에서 타인의 땀이 검출된 거야. 성인 남성 것이었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범인 흔적을 찾은 거지. 바로 전국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랑 대조해봤어.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범죄자 DNA 수집해서 DB 만들어놨거든. 컴퓨터 화면에 99.7% 일치. 가뜰 때. 야, 정말 전율이 돋더라고. 범인은 45세 박동현이었어.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놈이 그때 대전교도소에서 사기죄로 들어가 있었던 거야. 과거 기록 보니까 2000년에 성폭행죄로 7년 살았던 전과자더라고. 당시엔 DNA, DB가 없어서 연결 안 됐던 거야. 드디어 6개월 만에 범인을 찾았어. 하지만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였지. 직접 만나서 자백받아야 했거든. 우리는 바로 대전교도소로 달려갔어. 야, 대전교도소 면회실에서 박동현이란 놈과 마주했을 때 그 순간을 내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박동현 맞습니까? 네, 그런데 왜? 완전히 당황하고 있더라고. 아직 뭔 일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어. 이분 아세요? 이수진 선생님 사진 보여줬더니 얼굴이 싹 굳어지는 거야. 모르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 30년 이 일하면서 키운 직감으로 알 수 있었지. 이놈이 범인이라는 걸. 당신 DNA가 피해자 등산화끈에서 나왔습니다. 이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지더라고. 정말, 정말 실수였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6개월간 숨겨왔던 진실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어. 그놈이 털어놓은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 2018년 가을에 완전히 인생 망한 상태였다는 거야. 중고차 사업이 망해서 빚이 5천만 원 넘게 있었대. 매일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아내는 이미 몇 년 전에 떠났고 애들하고도 연락 안 되고 매일 술로 버텼어요. 죽고 싶었는데 그럴 용기도 없었고 완전히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는 거야. 그날도 마찬가지였대. 새벽부터 술 마시다가 답답해서 무작정 버스 탔다는 거야. 등산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바람 쐬려고 했는데 청원산에 도착해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게 산 오르는 게 보였다는 거지. 나도 한번 올라가 볼까 해서 운동화 차림으로 그냥 올라갔대. 정상에서 이수진 선생님을 봤다는 거야. 처음엔 그냥 평범한 아줌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지. 오후 2시쯤 이수진 선생님이 하산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충동이 일었다는 거야. 무언가에 홀린 것 같았어요. 2km를 뒤따라갔대. 2km야. 생각해봐. 얼마나 오래 쫓아다닌 거야. 청원산 8부 능선까지 가서야. 그때 덮쳤다는 거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수진 선생님이 필사적으로 저항하셨대. 등산으로 단련된 체력으로 밀어내려고 하시고. 근데 저항이 생각보다 세니까 그놈이 화가 난 거야. 손에 돌덩이가 잡혔다는 거야. 기절만 시키려고 했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요. 하지만 그 돌이 이수진 선생님 머리에 정확히 맞았어. 그 자리에서 쓰러지시니까 당황해서 목을 더 눌렀다는 거지.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안 움직이는 거야. 숨도 안 쉬고. 그제서야 사람을 죽였다는 걸 깨달았대. 미쳤다. 어떻게 하지? 완전 패닉 상태였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 행동이 정말 치밀했어. 시신을 더 깊은 곳으로 옮기고 낙엽으로 덮어 숨겼지. 이수진 선생님 가방이랑 핸드폰도 가져갔고 위치 추적 당할까봐 무서웠어요. 제일 교묘한 게 하산 경로야. 이수진 선생님이 온 원효계곡 반대편인 봉화사 쪽으로 내려간 거야. CCTV에 자기가 다른 등산객인 것처럼 찍히게 한 거지. 그래서 초기 수사에서 완전히 빠진 거야. 산에서 내려와서는 핸드폰 완전히 부수고 여러 곳 쓰레기통에 나눠서 버렸대. 가방도 마찬가지고. 바로 버스터미널 가서 도망쳤다는 거야. 3개월 동안 전국을 떠돌아다녔어. 부산, 대구, 광주. 한 곳에 오래 안 있고. 일용직으로 살면서 신분증 필요 없는 일만 골라서 했대. 매일 뉴스 확인했어요. 잡힐까봐. 자기 범행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서 벌벌 떨었다는 거야. 3개월 후에 돈이 떨어지니까 사기치기 시작했어. 중고차 사기, 전세 사기. 닥치는 대로 했지. 결국 2018년 12월에 사기죄로 잡혔는데 우리는 그때 얘가 살인범인 줄 몰랐거든. 사기죄로 2년만 살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교도소에서 조용히 있으면 살인사건은 영원히 묻힐 거라고 생각했대. 근데 2010년부터 시행된 DNA법 때문에 모든 수감자 DNA를 의무적으로 채취하거든. 그게 결국 발목을 잡은 거야. 얘기 다 듣고 보니까 정말 소름 돋더라고.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산에 올라갔다가 순간적 충동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하지만 범행 후 행동 보면 결코 우발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었어. 너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거든. 야, 박동현 자백받고 나서 바로 창원으로 데려왔어. 6개월 만에 찾은 범인 앞에서 김철호 씨가 정말 말을 못하시더라고. 왜 우리 아내를 평생 남 아내 치고 살던 착한 사람이 등산만 갔다가 이런 일 당했다는 게 오열하시는 모습 보니까 나도 가슴이 아프더라고. 2019년 2월에 창원지법에서 재판 시작됐어. 법정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더라고. 검찰에서 무기징역 구형했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라는 게 이유였지. 2km나 뒤따라간 것, 범행 후 치밀한 증거인멸한 것 다 근거로 들었거든. 변호사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어. 심한 우울증에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다.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범행 후 행동들 보면 우발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었지. 박동현이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피해자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유족분들께도 변명이 여지가 없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김철호 씨도 증인으로 나오셔서 아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습니까? 무거운 처벌해주세요라고 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 2019년 6월 25일 판결 나왔어. 무기징역. 피고인이 범행은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장거리 추적, 치밀한 증거인멸 등을 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된다는 게 이유였어. 박동현이 판결 듣고 고개 떨구더라고. 항소 포기한다고 했어. 김철호 씨가 판결 후에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입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범인 찾아주신 수사관들께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정말 DNA 기술 덕분에 해결된 거야.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이 확실히 증명된 거지. 만약 박동현이 사기죄로 안 잡혔거나 DNA법이 없었다면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 거야. 지금 김철호 씨는 여전히 서점 운영하고 계셔. 아내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매일 아내 영정 앞에서 안부 전한다고 하시더라고. 청원산 입구에는 이수진 선생님 추모하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어.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가끔 꽃 놓고 가더라고. 야,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느낀 게 있어. 과학기술의 힘이야. 아무리 교묘하게 범죄 저지르고 증거 없애려고 해도 반드시 어딘가에는 흔적이 남는다는 거야. 그 작은 흔적 하나가 진실을 밝혀내는 열쇠가 되는 거지. 야, 청원산 사건 해결되고 1년 후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 내가 인천 남동서로 정근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 2019년 9월 12일 일은 아침에 달월산에서 일어난 일이야. 이창수, 김영희 부부가 있었어. 55세, 52세. 평소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새벽 등산을 자주 하시던 분들이었지. 그날도 7시 50분쯤 달월산 등산 시작했는데 밤새 이슬비가 와서 등산로가 축축했대. 산길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산중턱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들린 거야. 여보, 저게 뭔 소리야? 글쎄, 무슨 일이지? 부부가 깜짝 놀라서 멈춰섰는데 얼마 후에 급하게 산에서 내려오는 중년 남자를 봤다는 거야. 그 남자가 손에 뭔가 들고 있었대. 30cm 정도 되는 얇은 막대에 흰 천이 둘둘 말려있는 것 같았다고. 정말 수상했지? 그 남자랑 부부 눈이 마주쳤는데 어색하게 미소 짓더니 등산로가 아닌 다른 산길로 사라졌다는 거야. 뭔가 이상하지. 제시도 복불계속 편집 하나. 응, 좀 꺼림칙하네. 부부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일단 등산을 계속했어. 달월산 8부 능선 한적한 등산로 지날 때쯤 거기서 쓰러져 있는 중년 여성을 발견한 거야. 가까이 가보니까 피를 엄청 많이 흘리고 의식이 없는 거야. 부부가 직감적으로 알아챘지. 아까 들었던 비명이랑 이 여성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119요. 달월산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바로 신고했어.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 55세 한미경 씨였는데 현장에서 숨을 거둔 상태였거든. 사건 당일 아침 7시에 달월산 올라가는 모습이 입구 CCTV에 찍혀 있었어. 가방 메고 가셨는데 발견됐을 때는 가방도 핸드폰도 다 없어져 있었지. 현장 살펴보니까 목, 가슴, 팔에 칼로 여러 번 찔린 흔적이 있었어. 특히 목 상처가 치명적이었고 혼자 등산하다가 강도 만나서 소지품 뺏기고 살해당한 것 같았어. 범행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어. 이슬비 때문에 발자국이나 DNA 흔적도 전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그날 달월산 간 등산객 전부를 용의선상에 올렸지.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 달월산이 만수동, 간석동, 부평동에 걸쳐 있는 큰 산이거든. 공식 등산로만 10개 넘고 주민들이 다니는 샛길까지 하면 입구가 수십 개야. CCTV 화질도 안 좋았고 산속에는 당연히 없었고 그래도 현장에서 유일한 증거가 있었어. 시신 곁에 있던 담배 2갭이 장미라는 브랜드였는데 일반 담배보다 길고 얇은 게 특징이야. 조사해보니까 한 개비에는 한미경 씨 타액이 다른 한 개비에는 신원 미상 남성 타액이 나왔어. 가족 말로는 한미경 씨가 흡연자이긴 했는데
장미는 안 피웠다는 거야. 그럼 이 담배는 용의자 것일 확률이 높지. 두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담배 나눠 피운 것 같았어. 혹시 아는 사이인가 싶어서 주변 인물들, 특히 흡연자들 DNA 다 대조해봤지. DNA 조사 대상자만 104명이었어.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기록이었다고. 근데 일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사건 발생 17일 후에 제보가 들어왔어. 달월산에서 노숙하던 분이 배수로에서 누가 빨래하는 소리 들어서 가봤더니 부러진 과도랑 라이터가 있었다는 거야. 바로 가봤더니 범행 현장 500m 떨어진 달월산 터널 옆 배수로에 정말 있더라고. 담배 한가 꽁초. 역시 장미 브랜드. 그리고 과도 한 개가 종이로 둘둘 말아져서 노란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었어. 칼집 종이가 특이했어. 다이어리 캘린더 속지더라고. 범인이 칼 감추려고 싸고 다녔던 것 같았어. 범행 후에 배수로에서 혈은 씻어내고 여기 버린 거지. 과도에서 혈흔은 나왔는데 DNA 검출할 만큼은 아니었어. 중요한 증거 발견했는데도 사건은 미제로 남았지.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 4년 후인 2023년 9월 갑자기 새 용의자가 나타났어. 전주교도소에 있던 50대 조민호란 놈이 DNA가 달월산 담배와 일치한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야. 야, 왜 4년이나 지나서 이런 소식이 들렸는지 알아? 바로 법률 때문이야. 2010년 7월부터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DNA법이 시행됐거든. 그전까지는 우리가 범죄자 DNA를 저장할 수 없었어. 현장에서 DNA 나오면 주변 사람들 것 하나씩 대조하는 게 전부였지. 정말 일이 많았어. 근데 2010년부터 모든 범죄자 DNA를 보관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달월산 DNA가 범죄자 DB랑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거지. 조민호를 조사해보니까 정말 8범 이상 상습범이더라고. 특수강도, 강간, 빈집털이, 심지어 친딸 성폭행까지.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어. 과거에 여성 등산객 강간한 전과도 있었고, 특히 주목할 점이 달월산 있는 인천에서 초등학교 나왔다는 거야. 이 지역에 친인척도 많이 살고 있었고, 담배 DNA 일치하는 게 가장 강력한 증거였지. 조민호 동네 마트 사장이 걔가 평소에 장미 담배 즐겨 폈다고 증언도 나왔어. 증거랑 증언이 다 맞아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조민호를 인천 구치소로 데려와서 본격 수사 시작했지. 근데 조민호가 강력하게 부인하는 거야. 제가 강도질을 해도 살인은 안 합니다. 당신 DNA가 현장에서 나왔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누가 제 담배를 거기 둔 거 아니에요. 증거 조작 아니에요. 이러면서 사건 당시 천안에 있었다는 알리바이까지 됐어. 조민호 가고 보니까 1997년에 인천에서 강도 성폭행 저질러서 10년 살았더라고. 2007년쯤 나와서 2019년에는 인천 도화동에서 일용직으로 살고 있었어. 그런데 사건 전날에 고등학생 딸이랑 심하게 싸웠다는 거야. 딸이 가출해서 찾으러 나섰다고 했어. 이때 뭘 들고 나갔냐면 딸 다이어리야. 딸 친구들 연락처가 적혀 있어서. 다이어리. 현장에서 칼집이 다이어리 속지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 뭔가 맞아떨어지는 거야. 증거품 다시 꺼내서 칼집 종이를 조민호 딸한테 보여줬더니 이거 제 다이어리 속지 맞아요 라고 하는 거야. 게다가 학원에서 나눠준 거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거였어. 조민호가 범인이라는 게 거의 확실해졌지. 검찰에서 강도살인죄로 기소했어. 근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 2014년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 이유가 뭐냐면 조민호 타액 묻은 담배꽁초가 살인과 무관하게 현장에 떨어져 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거야. 다이어리 속지는 딸이 제 거 맞다고 했는데도 진술만으로는 증거 능력 없다고 했어. 국가수에서도 과도가 확실히 범행 도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왜 그러냐면 과도 끝이 부러져 있었는데 피해자 몸에서 과도 부러질 만한 상처가 없었거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야. 목격자 부부한테 조민호 사진 보여줬더니 이 사람보다 살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 확실하지 않다는 거지. 결국 재판부가 직접 증거 없다고 판단해서 무죄 선고했어. 검찰이 바로 항소했지. 우리도 더 확실한 증거 찾아야 했어.
머리 싸매고 고민하다가 번뜩 떠오른 게 있었어. 그날 날씨. 사건 전날부터 당일까지 이슬비가 내렸거든. 등산로가 다 젖어 있었어. 만약 담배꽁초가 미리 현장에 있었다면 당연히 젖어 있어야 하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는 바싹 말라 있었어. 그럼 이 담배는 사건 직전에 현장에서 피운 후 바로 버려진 거야. 즉 피해자랑 범인이 같은 자리에서 담배 피웠고 꽁초 버린 직후에 범죄가 일어났다는 거지. 소름 돋지? 야, 우리가 얼마나 꼼꼼하게 재수사했는지 말해줄게. 칼집에 있던 다이어리 속지랑 조민호 딸 다이어리를 정말 세세하게 비교해봤거든. 칼집 종이에 마지막 일요일 칸이 사인펜으로 굵게 칠해져 있었는데 딸 다이어리에도 매월 마지막 일요일마다 똑같이 칠해져 있었어. 그리고 칼집 종이 29일 칸에 발표라고 써 있었는데 딸 다이어리 9월, 10월 숙지에도 동일한 표시가 있더라고. 뭔데 이거? 같은 거 맞잖아. 무엇보다 딸 다이어리에서 12월 숙지가 찢어져 나간 상태였는데 칼집 종이가 바로 12월 다이어리 숙지였어. 완벽하게 들어맞는 거야. 마지막으로 가도 문제. 국가수에서 끝이 부러질 만한 상처가 피해자에게 없었다고 했잖아. 근데 딸이 결정적 증언을 한 거야. 아, 그 과도요. 원래 저희 집에서 쓰던 건데 예전부터 끝이 부러져 있었어요. 앞뒤가 딱딱 들어맞는 거지. 우리가 조민호 행적을 재구성해 봤어. 사건 당일 가출한 딸 찾으려고 다이어리 들고 집 나섰고 어떤 이유로 집에 있던 과도도 챙겼어. 딸 다이어리 12월 속지 찢어서 칼집 만들어 칼 감췄지. 그날 오전 일찍 다룰산 올라가서 우연히 한미경 씨 만났어. 장미 담배 나눠 피우고 성폭행 시도했는데 저항하니까 칼로 찔러 살해한 거야. 사건 후에 CCTV 찍힐까봐 두려워서 거기서부터 걸어서 충남 천안까지 내려갔대. 한 달 정도 노숙하고 다시 도보로 전주까지 가서 또 노숙. 정말 상식 뛰어넘는 도주였어. 지쳐서 일반 가정집 침입해서 절도했다가 걸린 거야. 수감되면서 살인사건은 피해갔다 싶었는데 범죄자 DNA 수집 때문에 결국 꼴이 잡힌 거지. 2014년 9월 항소심 결과 나왔어. 1심 뒤엎고 징역 20년. 범인이 현장에서 피해자랑 담배 피웠다고 인정했고 칼집이 딸 다이어리 숙지 맞다. 과도도 범행 흉기 맞다고 다 인정한 거야. 목격자 부부가 조민호 못 알아본 건 오랫동안 노숙해서 체중 많이 빠져서라고 판단했어.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확정됐지. 정말 다이나믹한 사건이었어. 작은 증거에도 꼬리 무는 추리로 결국 해결한 거야. 이 사건은 간접 증거로 살인 인정된 대표적 케이스로 남아있어. 담배 DNA가 직접 증거 아니냐고? 아니야. 직접 증거는 범행하는 걸 누가 직접 목격한 것처럼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거야. 여러 증거 바탕으로 추리해야 하면 간접 증거지. 조민호가 담배 현장에 버리는 걸 본 사람이 없으니까 간접 증거인 거야. 1심 무죄로 답답했지만 결국 유죄 이끌어낸 거 보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 우리 팀장이 이런 말했어. 이제는 죄 지으면 꼭 잡히는 시대다. 과학기술이랑 끈질긴 수사가 합쳐지면 직접 증거 없어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친구야, 두 사건 다 마무리하고 나서 내가 정말 많은 걸 느꼈어. 30년 이 일하면서 이렇게 극적으로 해결된 사건들은 흔하지 않거든. 청원산 박동현 사건, 다룰산 조민호 사건. 둘 다 DNA라는 과학적 증거가 해결의 열쇠였어.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보여준 거지. 이런 기술이랑 제도가 없었다면 두 사건 모두 영원히 미제로 남았을 거야. 지금 우리나라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약 80만 건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매년 수천 건 사건 해결에 도움 주고 있지. 2010년 DNA법 시행 이후 이런 성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야. 김철호 씨는 지금도 서점 운영하고 계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아내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며 매일 아내 영정 앞에서 안부 전한다고 하시더라고. 청원산 입구에는 이수진 선생님 추모하는 작은 비석이 있어.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가끔 꽃 놓고 가더라고. 다룰산 한미경 씨 가족들도 마찬가지야.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며 어머니가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
달월산에도 한미경 씨가 다니던 등산로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운동하고 있어. 안전위에 CCTV랑 가로등 더 많이 설치했고, 이 두 사건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뭘까? 바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거야. 아무리 교묘하게 범죄 저지르고 증거 없애려고 해도 과학기술이랑 수사관들의 끈질긴 노력 앞에서는 결국 진실이 드러나게 마련이야. 박동현은 정말 치밀했어. 피해자랑 다른 경로를 하산하고 CCTV에 의도적으로 찍히고 핸드폰 파괴하고. 하지만 등산화 끈에 묻은 한 방울 땀이 그를 잡아냈지. 조민호도 마찬가지야. 도보로 천안, 전주까지 가면서 완벽하게 도주했다고 생각했어. 근데 현장에 버린 담배 한 개비가 4년 후 운명 결정지었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안전이야. 혼자 등산할 때, 새벽에 운동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 가족한테 행선지 알리고 가능하면 같이 다니는 게 좋아. 이수진 선생님, 한미경 씨처럼 평범한 일상 지키려던 분들이 이런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조금씩 더 관심 갖고 서로 배려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 피해자랑 가족들 아픔이야. 아무리 범인 잡고 처벌해도 잃어버린 생명은 다시 안 돌아와. 하지만 그래도 진실 밝혀지고 정의 실현될 때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안받는 거 봐. 경찰청에서 앞으로도 과학수사 기술 더 발전시켜서 미제 사건들 해결해 나가겠다고 발표했어. DNA 분석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인공지능 활용한 수사 기법들도 도입되고 있거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범죄는 절대 완벽할 수 없다는 거야.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증거 없애려도 반드시 어딘가에는 흔적이 남아. 그 작은 흔적 하나가 진실 밝혀내는 열쇠가 되는 거지. 이 두 사건이 현대 과학기술이랑 체계적인 수사가 결합될 때 완전 범죄로 보이는 사건도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사례가 되길 바라.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더 이상 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 진실은 때로는 늦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반드시 밝혀져. 이게 내가 두 사건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거야. 친구야, 어때?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였지? 과학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어. 앞으로 혼자 다닐 때는 정말 조심해.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야.